반갑습니다. 강동구에 진작 한번 오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안 나서 못 왔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좀 딱딱하죠? 재밌으세요? 그러세요? 이제 이게 재밌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뭐 이번 선거는 아니고 다음 선거에 지방선거에도 좀 나가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요, 자치분권의 선진 사례.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세 분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나 하는 얘기를 주로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55년생인데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한두 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1960년대에 우리 그때 가난했죠. 네, 엄청 가난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시간이 나면 지난 5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책에 나와 있죠? 87불에 87불. 그러니까 100불도 안 됐습니다. 불과 저들이 한 50년 만에 3만 불의 국가가 됐습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 다 돼 있지만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종이나 신문지 갖고도 사용했는데요. 그때 외국에서 우리 지원해준다는 이렇게 큰 밀가루 포대 종이를 기억나시는가 보네. 그렇게 외국의 원조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크게 발전을 해서 외국을 도와주는 첫 번째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요. 도움을 받고 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 어디 여행하셔도 우리나라 여권을 내밀고 부끄러움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못 살거나 외로우면요 어떤 서러움 당하는지 아세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을 유학 갔는데요. 비자 받는데 1시간을 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영사가. 그리고 미국을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를 20분 하더라고요, 저를. 이게 못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사람이 오면 요놈이 과연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이거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 가셔도 우리 지금 비자 없이 한 90개국을 가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패스포드 이렇게 탁 내고 대한민국 여권 내면은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팍 찍어줍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거 잘 살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아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면 1시간 이내에 전 국토의 끝까지 대통령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10시에 마당 좀 쓸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면 1시간 후에 저쪽 마을 끝까지 대통령의 말이 쫙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효율적이죠? 당시 내무부에는 새마을과라는 과가 있어가지고요. 새마을 과장들 중심으로 한 이렇게 의사전달체계는 굉장히 빠르게 전달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한 말씀 해도 그 얘기가 자 끝까지 전달되려면 한 달 이상 걸려도 잘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집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중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어떤 폐단을 좀 겪었냐면 아마 70년대, 80년대 살아오신 분들은 되게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희생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민주주의가 희생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무사히 넘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진입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냐 하면 의타심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자꾸 정부에만 기댑니다. 자, 그 정부에게 기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제가 이 볼펜이 하나 갖고 계신데 이거 제가 사면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세일할 때 기다려서 800원에 사실 수도 있죠. 또 요즘 젊은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공동 구매라는 걸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100개, 1000개씩 사면 요놈이 500원에도 사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정부라고 하는 기구는 요놈을 5,000원에 삽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그거 이해가 되세요? 왜 정부는 내가 이 5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5,000원에 샀냐 이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했어요? 부정부패까지 껴면 이건 10,000원짜리가 됩니다. 부정부패가 없다고 하고 정직한 공무원이 정직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물건을 사면 이놈을 5,000원에 산다. 왜 그럴까요? 의사결정 과정이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이 소득이 생기잖아요. 뭐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든 왼쪽 주머니에 넣든 내가 빵을 사 먹든 떡을 사 먹든 누가 아무 간섭 안 하죠. 또 아무 간섭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그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 아닌 이상. 그런데 소위 정부라는 기구는 돈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돈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거둔 소득에서 세금이라는 걸 걷어갑니다. 자, 그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세무 공무원을 채용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걷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채용했어. 자, 여러분들은 이미 소득이 생겼을 때 요 돈을 내가 교육비에 얼마 쓰고 뭐 이게 다 머릿속에 이게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 돈을 걷어들여서 계획을 쭉 쫙 짭니다. 내년도에 쓸 계획을 예산서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이 또 채용되어 있어. 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연말에 여러분들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죠. 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얼마나 많이 싸워요? 예, 그거 결정하는데 이미 또 돈이 또 많이 듭니다. 또 국가가 돈을 배정을 해서 주면 돈을 이 사람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어떻게 뭐 해요? 감독을 하죠, 감독.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안 들어갈 많은 부대 비용이 정부가 하면 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정부에 맡기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하나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중앙집권 시스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난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어요. 그럼 수도권의 면적은 11.8%거든요, 우리나라 면적에. 근데 거기에 50%가 인구에 모여 사니까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겪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보다 굉장히 바쁘시게 살 거예요. 인천서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4시간을 길 위에다 소비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천서 서울 출퇴근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래저래 하루에 4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박도에 살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서울을 배해놓은 다른 지역은 좀 어떠냐? 예, 인구가 줄고 있고요. 농촌에 가시면 좀 고령자들이 쫙 해가지고요. 청년회장을 한 몇 살이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농촌에 가셔서 청년회장. 예? 예, 여기 정확히 아시네요. 70세 되신 노인네가 청년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대환영이지 가면.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예,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치분권, 그러니까 중앙에 너무 권력을 모으지 말고 전국으로 좀 골고루 나눠주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여러분도 3번 강의 드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럼 외국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진 사례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러면 어느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네 나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영국이란 나라고요. 두 번째 미국,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 이 4나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4나라가 선진국이란 데는 이론이 없으시죠? 예. 자, 영국.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인가요, 영국?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영국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섬나라죠? 자, 섬나라면 외적의 침입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아요. 예, 작지요. 아무래도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딱 두 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예, 한 번은 6세기 로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로마인이 지배했었고요. 10세기 윌리엄 공이라는 노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남쪽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을 북쪽으로 쫙 몰아내고 또 앵글로 삭슨이라고 하는 족이 들어선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외적이 없다고 하는 말은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을까요? 예, 강력한 군대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좀 모으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귀족들이 야, 너 군대가 뭐하러 필요하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자체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중앙에 권력이 모여 있지 않고 예, 지방에 골고루 그렇습니다. 지방에 골고루 나여 있는 나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힘이 비슷비슷하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모여서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디시전 메이킹도 모여서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디시전 메이킹이 어색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혼자 결정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고난져서 좋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책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 이럽니다. 우리가 많이 다르죠? 뭐 우리는 고난 맞아가지고 혼자 막 결정하고 이러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나누는 훈련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렇게 해서 발전된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예, 의원내각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캐비넷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죠.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총리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가 EU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나라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영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총리나 대통령이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영국의 총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뭐 회의하다가 야, 내가 회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올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뭇 다르죠. 예, 이렇게 출발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스템이 그럼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1215년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 1215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니실 때 배운 겁니다. 예, 이 마그나 칼타도 아시네요. 이 마그나 칼타는 영국의 왕이 세금을 거둘 때 단독을 걷지를 못하고 귀족들의 승인을 얻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1215년이에요. 야, 1215년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는가요? 예, 고려라는 절대 왕권이 있었던 시대고요. 아시아에서는 소위 징기스칸이 북경을 쳐들어온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이미 영국은 현대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겠어요? 소위 내셔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자랑스러운 문서로 이 마그나 칼타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1215년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레벨에서 그랬다고 하는 말은 지방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지방에 오면 지역에 있는 일들을 다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걸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주민들이 모이는 이런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를 페리시라고 부릅니다. 페리시.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 같은 말인데 이 페리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교회의 교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 단위를 쓰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마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마일, 2마일. 그래서 1.5km 정도가 1마일인데 그 마일은 어떤 길이냐 하면 교회에서 종을 쳤을 때 종소리가 들리는 거리입니다. 그럼 1마일이 주로 교회 단위에 모여서 의사결정도 하고 대소사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계속 커튼이 쳐 있으면요 와서 확인을 해요. 우리는 커튼 닫고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국 사람은 아침에 기상하면 커튼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냐면요 유리창을 닦는 직업이 있어요. 지금도 영국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느 집이 계속 커튼이 닫혀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안부를 물습니다. 왜,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이게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영국이란 나라는 실제 단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로 나라를 움직이는 국가인데 가만히 뒤져보면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네, 영국은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야. 네 개의 왕국을 모아놓은 건데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라고 하는 네 개의 지역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축구팀에 우리는 한 팀이 나가잖아요. 대한민국인데 영국은 네 팀이 나갑니다. 잉글랜드 한 팀, 웨일즈 한 팀, 노던 아일랜드 한 팀, 스코틀랜드 한 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독립국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영화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우리가 어머님이 아주 뭐 연구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네. 예,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독립 영웅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 속의 인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지역이 서로 달리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법률 가지고 전 국토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는 스코틀랜드 법률과 잉글랜드 법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자치분권 혹시 잘 되면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과 전라남도 내는 도민들의 세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를 운영하면 여러분 세금 많이 내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이 참여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적게 드는 정부를 만들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됩니다. 자, 우리 동네 학교가 나쁘기 때문에 학교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좋은 선생님을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세금 어떻게 내시겠어요? 네, 세금을 더 내셔야 되겠죠. 세금을 더 내셔서 그 돈으로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구석이 있냐면 여러분들 운동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평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있고 귀족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수용이 되겠어요? 수용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수용이 잘 안 되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귀족이 사용하는 운동장하고요. 평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고 싸울 것 같은데 잘 융화하고 살아갑니다. 왜? 국가가 위기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네, 귀족들이 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일선에 누가 나가요? 네, 귀족들의 아들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가시면 이렇게 벽에 사람들 이름이 쫙 써 있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인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귀족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영국의 왕실의 그 후계자들이 군대를 꼭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군대 배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최일선 부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서 현재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우리 미국 영향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뭐 북미 회담도 열린다고 그러고 뭐 대통령끼리도 만나고 서로 그런데 자,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얼마큼 많이 받고 있냐 하면 아마 여러분 주위에 유학 간다고 그러면 한 80% 이상은 미국 갈 겁니다.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가 28명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아메리칸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상당수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행정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우리는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일본식으로 움직이면서 한국식을 걷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은 미국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거든. 근데 몸은요? 우리가 조금 일본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바탕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화돼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미국인이었으면 또 행복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다가 자기네가 디자인대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자, 물론 인디안도 나라인데라고 얘기하면 별개겠지만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갈 때 인디안을 싹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대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원도 많고요. 또 소위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서 만든 사람들이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자유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실현하는 국가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죠. 자, 다른 나라들은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고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는 절차를 거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위에다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치분권처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 위에 만들자고 하는 걸 이상적으로 실천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3년에 이 사람들은 최초의 선거라는 걸 합니다. 1603년입니다. 자, 우리 1603년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막 선조대항 때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선거를 하는 거야. 언제 선거했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위에서 합니다. 자,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는 청교도 네덜란드에서 청교도를 싣고 미국으로 종교의 처지를 찾아 120명이 가는데 그 중에 90명은 종교에 찾아 갔던 신자들이고 30명은 네덜란드에 있던 좀 건달이었다고 그래요. 야, 뭐 새로운 대륙에 잘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도 미국 가시려면 비행기 타면 15시간을 가십니다. 시속 80km의 비행기를 15시간 가는데 당시 배를 탔으면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을 간다.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상상으로. 한 달. 1년. 6개월 걸렸답니다. 지금이사 우리가 신대륙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면 6개월 후에 우리 도착한다고 알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우선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이 있는지 없는지도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내내 갔는데 좌우가 팍 바다만 보이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길까요? 과연 신대륙이 나오는 건지, 이러다가 그냥 바다 위에서 필요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많이나 다를까요? 한 달 후에 배 위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건달들이 야, 우리 더 이상 못 가게 돌아가자 그럽니다. 야, 우리 신대륙 실패, 돌아가자 이제. 그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 대표를 딱 뽑자 하나. 그리고 대표가 정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해서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가브너라고 하는 단어를 줘요. 가브너. 이 가분이 우리 가르치다 통치한다 그래서 가버먼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가브너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그 가브너라는 단어가 후에 미국 주정부 만들었을 때 주정부의 추지사를 가브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뭐 인도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60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분의 뜻대로 계속 항해를 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지는 시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배후에 탔던 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세요. 자, 우리가 신대륙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배에 왔어요. 이제 6개월 걸려서. 자, 100명이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뭐를 하셨겠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지금이사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 뭐 친척도 나와서 만들고 다 뭐 해주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내렸어. 주위에는 인디언들이 확확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하루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이야. 그러면 백명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얘기를 했겠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 우선 식량 조달에 관한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거. 농사 짓는 거, 식량 구하는 거.
자, 식량 구하는 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또 뭐 걱정하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는요, 사실 이게 목숨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여러분 배가 뜨뜻해져야 목숨이 소중해지시죠. 다 경험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한 이틀 굶겨 놓으시면요, 이제 먹는 게 치고 관심 사잖아. 한 이틀만 굶어보세요.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다른 생각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내가 내 생명도 소중하게 알아줬고, 이제 그런 훈련인데, 그때 얘기했던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 보면 지금 지방정부 하는 서비스 그대로입니다. 지방정부를 얘네가 구성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을 지키고, 예, 재산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도 지키고, 요거 하자는 거거든요. 또 자녀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육 문제도 해야죠.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죠. 생활 속에서. 자, 그럼 나는 여기에 100여 분이 계신데 자녀 교육을 시키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들? 또 선생님 모셔올 수도 없잖아요. 신대륙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제일 지혜로운 분한테 교육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합의해서 맡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벌런티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제일 학생들 잘 가르쳐가지 뭐 선생님으로 농사 짓지 말고 남아서 애들 가르치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둥치 듣고 싸움 잘할 것 같으면 너는 나와서 지켜라, 혁명 지켜라 이랬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게 경찰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터전 속에 자치가 몸에 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국에 나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들 동쪽에 있는 뭐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라고 하는 북동 그 잉글랜드에 가시면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결정을 마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이 하시죠. 구의원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타운홀이라고 하는 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모으셔가지고 야 내년도에 예산의 규모는 얼마만큼 좋겠어? 세금 얼마 낼래? 이거 다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거든요. 그게 오랜 전통 속에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게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극적인데요. 우선 미국은 다른 나라잖아요. 온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데 우선 이민 출발지가 다 달랐고요. 종교들이 좀 미묘하게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라는 걸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 주가 만들어지는데 주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 달랐냐? 당시에 이미 500만에 육박되는 주가 있었고요. 인구 한 20만도 안 되는 조그만 주도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주에서 온 대표라 그러면 정부를, 국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한 500만을 대표해서 온 대표가 하나 있고 20만을 대표한 대표가 있다고 그러면 야, 우리 국회 어떻게 구성할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어요? 큰 주에서 오신 분들을 인구 비례로 대표 내자고 그러겠죠. 왜? 우리는 500만이니까. 너는 20만밖에 안 되니까 너는 대표 2명, 우리는 한 10명 이렇게 내자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야, 우리 대통령 한 번 뽑자 이거야. 인구 비례로. 우리 출신들이 대통령 되겠죠. 우리가 크니까. 그러면 조그만 주는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큰 주가 조그만 주를 지배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양원제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 국회의 방안을 2개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는 조그만 주가 대표하는 얘기대로 각 주마다 동일 수의 대표를 내는 겁니다. 인구 20만 되는 주도 2명, 인구 500만 되는 주도 2명. 똑같이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상원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지금의 미국의 상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대표가 나가서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큰 주가 캘리포니아라는 주에 들어보셨죠? 우리 LA라는 도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인데 인구 4천만입니다. 우리 남한만 하죠? 남한보다 한 1,000만 원 작지만 땅은 우리보다 4배가 커요. 근데 이 4천만 되는 캘리포니아 대표가 2명이고요. 제일 조그만 주는 한 인구 얼마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미국에 나 제일 조그만 주가. 인구 45만입니다. 내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부부처님한테 강동구 인구 얼마니까 40몇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동구 인구밖에 안 되는 주가 있어요. 와이오밍이라는 주인데 그 주도 대표가 2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 캘리포니아는 좀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4천만인데 우리는 2명이고 45만인데 2명이단 말이죠. 예, 그게 대타협을 하는 나라입니다. 쉽지 않은 타협이죠. 자, 그러면 인구 비례는 어떻게 하냐?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오밍은 하원의원이 1명이고요. 캘리포니아는 하원의원이 50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원의 힘이 세야 되겠어요? 상원의 힘이 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원의 힘이 대표가 똑같이 나온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의 권한이 세야 되겠냐? 인구 비례로 나온 하원의 힘이 세야 되겠냐? 자, 여러분의 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힘이 세야 되냐, 이거. 하원이? 어디? 하원이요? 왜?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예. 자, 또 다른 분은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앞에 계시는 분처럼 하원의 힘이 세계 큰 나라를 만들었으면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큰 주나 조그만 주나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50개의 될 나라가 한 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누가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큰 주가 양보한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양보하고 뉴욕이 양보한 거예요. 큰 주들이 양보한 거죠.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거예요. 자,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 잘하려고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되겠어요? 예,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면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샘플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라 그러면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깡패같이 보이지만 미국의 나라에서 보면 그런 제도를 완성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대타협이라고 합니다. 대타협이다. 인구 45만밖에 안 되는 나라 주의 대표나 4천만 원에서 나온 대표나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상원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갈갈이 찢겨지지 않고 한 나라가 통합이 됐고 지금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 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궐 나라가 독일과 일본인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어 배우셨죠? 제2외국어 배우신 분 계시죠? 뭐 배우셨어요? 아, 불어 배우셨어요? 뭐 배우셨어요? 독어 배우셨어요? 아, 불어 하셨어요? 이거 독일어 하신 분 없으세요? 독일어 하셨죠? 독일어 배우셔가지고 독일어 어디서 한번 써보는 거 보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도 3년, 대학교 때 2년, 5년을 배웠잖아요. 독일어.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써먹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독일어를 원서로 공부할 정도로 썼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고동문과들이 좀 없어지는 추세인데 한때는 한 100여 개 대학에 도고동문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독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독일하고 별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나라, 역사 속에. 그런데도 제2외국어의 거의 절반을 독일어로 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에 도동문과가 100개씩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4년제 대학이 한 260개가 되거든요. 그 260개, 100개 대학에 도동문과가 있는 나라예요. 뭐 도동문과 가면 다 독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독일어를 가지고 취직할 거라고. 얼마나 신기해요, 독일에서 보면. 독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안 신기해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어를 재배역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게 허용이 되지 않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일본어 책 갖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이게 발로 톡톡 치고 그랬어요. 이 자식이 뭐 일본어 공부한다고. 형뼈를 헛는 거 공부한다 그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그렇게 살던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독일어를 열심히 했냐 이거야. 예,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뭐 일본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잘 사라진 게요. 지금 다 150년이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은 1600년도에 소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지금 에도막부라는 걸 만든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전쟁하다가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요. 자, 이러면 매일 전쟁하다 전쟁 없는 나라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상상 속에. 매일 전쟁하는 나라 전쟁이 다 끝났어. 그럼 남아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아돌겠습니까? 싸움꾼들. 소위 걔네가 얘기하는 사무라이들이 한 40만, 50만이 실업자가 된 거야. 그렇죠. 군인들은 매일 전쟁이 일어나야 뭐 힘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만, 50만이 소위 난인들이 돼가지고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에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무라이들이 명예롭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귀족 집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할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할복도 하고요. 네? 밥도 얻어먹어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일본의 나라는 한 300개 정도의 봉건 영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각 영토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얘네가 지금이야 이제 얘네가 무슨 뭐 좋은 배도 만들어서 가서 고기도 좀 많이 잡고 있지만 옛날에 뭐 고기 얘네가 얼마나 잡았겠어요? 사면이 바다지만. 그러니까 얘네가 툭 하고 간문만 들고 먹을 게 없으면 어디 와요, 우리? 그렇지, 우리나라에 쌀 훔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부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성계 장군이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외국 퇴치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만 왔던 게 아니고요. 중국까지도 수시로 갔어요, 얘네가. 자, 그랬던 나라가 큰 대전환을 맞습니다. 그게 1853년인데 그 대전환이 뭐냐면 페리제독이라는 미국 선장이 일본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문호를 열어라 부릅니다. 그때 문호를 열어라 그럴 때 일본 내에는 두 계층이 있었어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안 돼서 싸우자고 하는 세국주의파가 있었고, 발달된 외국 문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개국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국파 중에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뺏은 아주 원흉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최첨단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이지 천황의 명을 받고 전 세계를 2년 동안 쫙 엘리트가 돕니다. 한 100여 명의 엘리트가 돌면서 미국, 영국 막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네,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토 히로부미는 엄청난 자극과 충격을 받습니다. 왜? 독일에서 유럽에서 지금은 아주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지만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민족 통일도 못하고 천덕꾸러치기로 남았던 족이 게르만족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게르만족이 옛날부터 아주 호전적이고 덩치가 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웬만하면 힘을 못 받게 막았어요. 갈갈이 찢어놓은 거야, 분권적으로. 그랬던 나라를 1603년에 프리드리시 대왕이라는 사람이 게르만족을 모아가지고 프로시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독일 유럽 내에서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토 히로부미가 잘 보고 그걸 그대로 일본에 접목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때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갖다 놓은 시스템이 분권 시스템을 직권 시스템으로 만들어 국정을 효율화할 때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이죠. 그 당시 조선의 제1대 통감 설치하고 제1대 통감으로 올 때 그걸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행정국을 보면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에서 남도, 북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좀 그렇죠? 지금 충청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를 팔도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했지 남도, 북도가 없었어요. 그럼 남도, 북도를 언제 만들었냐? 1896년에 만듭니다. 자, 1896년 기억나세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여러분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조선의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 이뤘던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한 개혁이 아니고요. 예, 일본의 힘으로 한 개혁. 왜? 당시 우리나라 부처 각 장관들 뒤에는 일본 자문관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문관들이 뜻을 우리나라 대신의 힘을 빌어서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팔도를 27개 부로 쪼개려고 그랬어요. 왜 큰 거를 잘게 쪼개려고 그랬겠어요? 지배하는 쪽에서 보면. 예, 그죠. 큰 덩치 큰 놈을 통치하는 것보다 덩치 작게 만들어 놓는 게 핸들하기 쉽잖아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작게 해놓으면. 그래서 27개를 했는데 1년 만에 지금처럼 남북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시스템이 일본에 왔다가 그 시스템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법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 한국에서 법률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러 어디를 갔겠어요? 그렇지. 일본 아니면 일본의 뿌리인 독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이제? 독일로 가려니까. 독일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어가 우리 제2외국어가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법률을 해석할 때 메인은 대륙법 계통의 법률 해석을 해요. 그 대륙법이라는 게 독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독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독일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님도 우리 뭐 법률 용어도 쉽게 바꾸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 법로 돼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일어서 타시면 어색한 거 못 느끼세요? 일어선 한 번도 신경 안 쓰셨죠? 일어선 타시면 다른 것보다 좀 어색하다 하는 거 한 번도 못 느끼셨어요? 예, 타는 방향이 반대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좌측통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우측통행하라고 막 지하철에서 막 바꿨죠? 왜 그랬겠어요? 뭐 멀쩡히 좌측통행 잘하고 있는데 왜 우측통행하라고 바꿨다고? 국민학교라고 부르다 보면 갑자기 초등학교로 이름 바꾸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네. 일본 때문에 그걸 바꾸자는 거거든. 일본은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요. 자동차가. 그럼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딜 비치겠어요? 여러분들 야간에 자동차 불 켜보셨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딜 비쳐요? 차고에 처음 차를 사셔서 뜰 때, 여러분 서비스 센터 가면은 여러분들 뭐 고객들 서비스 해준다고 라이트를 올려줘요. 앞이 환하라고 있는 건 불법이야. 라이트를 정면 환하게 올려 비치면, 하이빔처럼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운전자는 밝아도 이게 어떤 악영향이 있어요? 그렇지. 앞에 운전사가 시야를 놓쳐요. 왜? 앞에 불이 너무 환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어디를 비춰야 되겠어요? 안전한 불빛이라면 오른쪽 하단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를 비추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불빛이 오른쪽을 비춰주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반대로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네는 어디를 비춰? 좌측 하단을 비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좌측 통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일본식 좌측 통행했다고 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우측 통행하는 거예요.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은 선량한 국민을 만드는 학교거든요. 선량한 국민이라는 말, 여러분들 학교 몇 년에 초등학교 한 몇 년 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지? 한 20년 넘으셨죠? 30년 되셨네? 한참 됐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학교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시면 초등학교 딱 강조하는 교육들이 있어. 뭐 기억나세요? 예,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실 거고, 국가에 대한 경례, 국가에 대한 충성 엄청 배웠을 거예요. 예, 지금은 국가에 대한 충성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칩니다. 지금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 이런 거 가르치지만 옛날에 딱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 우리 선량한 국민은 어때? 이거 강조했거든요. 그게 국민학교예요. 한 국가의 선량한 국민이 되는 걸 가르치는 학교가 국민학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신민이거든요. 선량한
천황의 신하가 되는 걸 가르치는 학교거든. 이름 바꿔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특히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된 시스템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제도는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하고는 정반대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권화해서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집권화의 폐단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왜? 집권화해서 얘네가 최대로 좀 만든 적폐가 뭐예요? 독일이. 집권하면서 이런 적폐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화하니까 이게 독재 권력을 낳고 독재 권력이 엄청난 폐가 되니까 독일은 이미 전쟁 끝나면서 전쟁 전 이산 분권 상태로 금방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분권적인 나라입니다, 독일이. 16개의 주로 이루어지는데 16개의 주가 거의 독립국가처럼 움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울시에 좋은 학교가 다 있고 서울시의 메인 회사의 헤드쿼터가 다 있잖아요. 독일에 가시면 요즘에 독일 차들 많이 들어왔는데 BMW 그럼 BMW는 인구 40만 대 안 되는 주변에 조그만 도시에 가 있고요. 폭스바겐은 또 조그만 도시에 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군데 우리처럼 많이 몰려 사는 일이 드물지요. 그럼 사람이 골고루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돼요.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돼. 왜? 4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하는 사람과 출퇴근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럼 난 3시간 반이 이미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시간 걸려서 출퇴근하는 분보다 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독일은 이미 훨씬 돌아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전쟁에 패망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국이 자치분권 해가지고 민주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본이 교묘하게 안 돌아갔어요. 왜? 경제 부흥을 집권적인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환상을 갔습니다. 다행히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전쟁을 일본이 발전의 바탕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60년대 또 한 번 집권화해서 근대적인 일본을 또 한 번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점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무리한 국가의 토목 사업,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본 국가 빚 많다는 얘기 들었죠? GNP의 250%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줄이려고 1980년대부터 얘네가 분권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지금은 그래서 많이 분권화돼 있죠. 다행히 16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분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전통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가시면 일본 다 지역이 특색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분권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일과 일본은 분권적인 전통 위에 오던 전통을 집권화시키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근대화 성공을 마치면서 다시 분권화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는 뭐 크게 그거 하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을 뽑게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할 때요. 당시 민주화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꼭 두 가지를 부르짖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학생이나 아니면 야당 대표들이 꼭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한 가지가 대통령 직선제고요.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이었었어요.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 하시잖아요. 이 지방선거가 당시 민주화 세력의 중요한 목표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선출직 시장군수 구청장, 선출직 시도지사가 없이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임명직 도지사야. 대통령이 임명한 도지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선거가 왔어.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의 도지사 성적을 뭐로 평가하겠습니까? 응?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 너 표를 얼만큼 얻었냐? 그게 아니,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표를 많이 얻으면 내가 이 사람 예쁘다고 뭐 장관도 한번 시켜주고 할 텐데, 만약 표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선거에 자꾸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권 선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현역 이 군대 생활에서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때, 군대에서 투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70년대, 80년대 군대에서 하는 선거는요, 볼 것도 없어. 상상되시죠? 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99년도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중앙행정부는 지방이행을 하는 법률인데, 사실은 법을 만드는데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분권이 미래의 다양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된다고 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동이 한 번 있었잖아요. 탄핵 소동이 생기면서 국정 동력을 확 잃어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제주도는 다른 도보다 5천여 개의 건이 더 많습니다. 권한이. 소위 얘기하면 도지사가 외국인 학교도 만들 수가 있어. 다른 도지사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종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행정수도가 가니 아니 뭐 이런 논의하잖아요. 그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일어났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별로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지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4, 5년 내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마 분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지방정부라는 용어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하고 지방공공단체라고 그럽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니 공공단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내가 뭘 시켰을 때 잘 따라서 해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방이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하는 걸 만들자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자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헌법 내용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이렇게 발의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 속에는 그 내용 속에 포장되어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안에는 요 지방분권이다, 우리가.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걸 천명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이제 최초로 그 헌법 개정안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지방정부 스스로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자치분권이 입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믿고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네가 이거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을 주시면서 너 이거 책 사는데 써라 하고 용도를 딱 정해줍니다. 어떤 분은 너 이거 공부하는데 보탬에 써 하고 딱 정해줘요. 자, 그럼 받는 쪽에서는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용도를 정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뭐 책을 살 수도 있고, 뭐 데이트할 때 쓸 수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디로 가지?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못 믿는 거야. 용도를 지정하고 돈을 탁 두면 요놈이 돈을 막 쓰고 있을 것 같거든. 막 낭비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줄 때마다 딱 돈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요건 다리 만들어라. 요건 학교 교실 져라. 요거는 책 사라. 탁 줘줍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짓는 돈으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리가 필요해도 필요 없어도 다리를 져야 돼요. 그렇죠? 특히 그 돈을 누가 따오냐면 국회의원들이 따오거든. 지역구에 뭐 어떤 때는 수건사업 따오니까 어떤 보탬이 되지만 어떤 때는 뭘 하나 따오긴 따왔는데 엉뚱하게 뭐 문화회관 짓는 돈을 따오는 거야. 사실 문화회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을 따오면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정부에게 스스로 좀 재량권이 있는 돈을 줘라. 용도를 지장하지 않고 돈을 줘라. 그러면 지역에 의논을 해서 뭐 똑같은 돈이 어떤 데 문화회관 짓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성회관 짓는 데도 있고 필요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하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중앙정부가 뭐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정부 참여 없이 중앙정부 혼자 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방 얘기를 좀 들어라 하는 거고요. 자, 우리도 보시면 제가 서울이 인구 1000만이에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아요. 경기도가 지금 한 1200만 되고요. 제일 조그만 데가 어디 같으세요? 우리 시도 중에. 예, 제주도가 제일 작아요.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세종시가 제일 작아요. 세종시가 한 24만 되고요. 제주도가 60만입니다. 강원도가 15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시도 차이가 크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국회의원 수에서 옵니다. 제주도는 국회의원이 2명이에요.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이 뭐 제주도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300명 중에. 강원도는 8명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국회의원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수도권이야. 수도권에서 60명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맞냐,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제가 아까 예를 든 대로 우리도 상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상원은 지역 대표로 하자. 그러면 제주도도 3명, 서울도 3명, 예를 들면 강원도도 3명. 이렇게 하면 좀 공평하겠죠? 그런 제도 괜찮아요? 네, 그 제도가 상원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상원이라는 제도는 주로 어떤 걸 논의하면 되겠어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같은 걸 논의하면 되겠지. 자,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가 와이오밍에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금 걷는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시스템인데,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거, 니네 걷어서 그럼 니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고 있죠? 부가가치세는 좀 국세인데,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렸어. 부가가치세 앞으로 걷어서 네가 써라,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예, 서울 경기가 좋겠죠. 왜? 대형 몰, 백화점, 이건 다 서울에 있잖아요. 수도권에 다. 저기 전라남도, 강원도는요, 부가가치세 거두면 누가 물건을 사야지 뭐 세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요? 부익부 빈익빈. 서울 수도권은 점점 세금이 늘어날 거고, 강원, 전남에는 세금 점점 줄겠죠. 여러분, 그런 나라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치분권 하자는 의미는 그렇게 양극화가 되는 시스템을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형이 좀 형편이 어려운 동생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 도와줄 수 있으세요? 네, 도와주실 수 있어야 자치분권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린 이거 우리 건데 왜 내가 걷어서 넣어주냐? 이러면 이게 깨지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 자치분권을 잘하는 나라도 쭉 보면 늘 형들이 동생들을 다 챙깁니다. 아, 그래야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안 챙기면 그냥 쪼개지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영국 얘기를 들었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스코틀랜드를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 스코틀랜드가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주는 약속이 뭐겠어요? 지금 나가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스코틀랜드가. 최근에 더 세게 합니다. 왜?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은 2군데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국 정부로부터 하나 받고요. 하나는 유럽 의회로부터도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EU로부터 탈퇴를 하면 영국 정부로부터는 받겠지만 EU로부터 지원은 못 받게 되잖아요. 왜냐면 탈퇴했으니까. 그러니까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너 고난 많이 줄게. 왜 자꾸 고난 더 주겠다고. 독립만 하지 말아야 돼. 너 고난 많이 줄 테니까. 예, 그게 이제 분권. 그러니까 분권이라는 말은 그 대신 고난이 많이 오면 그 후에 일어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예, 받은 쪽 책임인 거야. 내가 다 내 책임을 걷어서 나눠줄 때는 내가 다 책임지면 되지만 내가 고난을 보내고 고난을 넘겨주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쓰면 고난을 강화해주고 고난을 이행하는 거고 맞는데 일단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을 받은 책임도 굉장히 센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제일 아쉬운 게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년이 됐다는 걸 별로 크게 못 느껴요, 우리는. 성년이 됐다는 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본 나라들 보면 성년이 됐다는 걸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를 크게 느껴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년이 되면 우리 좀 많이 20대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떤 데는 18세고 어떤 데는 19세고 어떤 데는 20세 차서 달라. 그럼 성년이 됐다는 말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결정할 때 학생들이 택하는 길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한테 기대 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치분권이라는 말은 중앙의존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지방 스스로 자립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는 예, 권한이나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게 맡기면 10,000원 드는 일을 지방정부가 하면 5,000원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더 싸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치분권의 활성화가 되면 스스로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단위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도와가면서 해결했잖아요. 자, 또 우리 서울시에서 요즘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입주자 대피회의를 한번 좀 연상해 보세요.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인데도 입주회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면 관리비가 20만 원인데 작동되지 않으면 50만 원 내는 지역이 있죠.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인데. 그러면 그 차이는 금명불발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매스컴에서 이미 보셨을 텐데 성북구에 가시면 동아에코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한 1,500세대가 사는 데인데 그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관리비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웬 그 주민 한 분은 늘 그 경비원들한테 무슨 에어컨도 사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무슨 힘이에요? 이게 자치분권의 힘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못 쓰여져야 할 돈, 검은 돈, 이게 다 차단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 자치분권 하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자, 그럼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 우린 지금 교육행정 따로, 일반행정 따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강동구에 구청장님이 계신데 구청장님은 강동구의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지역 발전, 지역 쇠퇴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 영국의 예를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100만 넘는 도시가 1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인데, 영국은 인구 6천만인데,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100만 넘는 도시를 자꾸 만들어지는데 영국은 큰 도시가 없냐? 예,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서울에 안 와도 만약에 내 고향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여러분 복잡한 서울에 왜 오시겠어요?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설문 물어보시면 집을 구할 때 뭐를 고려하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뭐라고 답하세요? 학교구나, 학교. 그런데 소위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여할 수가 없거든. 우리 쪼개놓은 거야. 그런데 영국은요, 학교 전학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 가는 게 아니라 도청에 갑니다. 도청에. 네, 도청관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발전 계획을 세울 때 종합발전 계획의 핵심이 교육이다, 교육. 그러면 일반 행정의 교육을 전해주는 시스템이 많겠죠.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미호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뭐 안전한 시스템을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을 일반형으로 띄어낸 거거든요. 당시에 뭐 왜 띄었냐? 왜 띄었을 것 같으세요? 국가가 통일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거야. 그때 국가가 아주 강조했던 교육이 뭐예요? 전국을 통일적으로 가장 강조했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 방공교육이거든요, 방공교육. 그래서 군대 가서도 어떤 군대는 방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방공교육 때문에 우리가 국가 이렇게 화된 거거든. 근데 교육의 생명은 저는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다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다름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그게 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걸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거고요.
자,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게 경찰인데 우리는 이게 중앙경찰입니다. 이 중앙경찰은 한때는 정권 유지용으로 활용됐잖아요. 이거를 지역으로 돌려주자는 거예요. 지역경찰 만들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곧 선거하실 텐데 우리나라 정당이 정당 같은 정당이 몇 개 없죠. 그러니까 훌륭한 대표를 공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말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공천하지 말자는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입니다. 한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낮에도 이렇게 다 지원해 가서 교육받으러 오셨다고 그래서 근데 이런 교육을요 선진국에 가시면 계속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하거든요. 독일 아까 말씀드린 독일은 이 시민교육을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정당들이 합니다. 왜? 정당들이 조금 이념이 다르잖아요. 사회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정당들이 이념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이념들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선거에 우리를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시민의식 교육을 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나라도 이게 뭐 지역 단위에서 뭐 구청 단위에서 이런 교육이 저는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권이 필요하다는 사람 강의도 들어보시고 어떤 분은 우리 중앙집권이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은 중앙집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지. 그리고 판단 누가 하시면, 이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 응? 네, 그래서 주민참여. 그래서 여러분들 강동구청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또 그게 잘 되면 내년에 구청장님한테 그 포션 좀 늘려라. 어? 그래서 그 늘려가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예산 짜시면 그게 뭐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잘하는 게 저는 자치분권의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지금 지방분권협의회라는 게 강동구도 만들어졌죠. 예. 지방분권협의회라는 단체, 민간협동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이 됐을 때 그 분권된 걸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잔치분권 사회를 만들어오면 좋겠는지를 두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분권을 알리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방자치 환경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특히 도시화, 고령화. 특히 고령화가 중앙정부로서는 핸들링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제가 아까 농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년 후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령자가 늘어요. 제가 이제 55년생이니까 65세가 내년 후년이에요. 그럼 1년에 80만 명이 10년간 계속 늘어납니다, 고령자가. 왜?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55년생부터 75년생까지 10년간 거의 1년에 8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 고령자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우리 사회가. 네, 저는 굉장히 필요할 거다. 그때 해결은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다. 네, 그러면서 저는 자치분권이 매우 소중하다고 봐지고요. LA 사례인데요. LA 가시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8년 이상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청장, 구의원만 선출하시죠? 근데 LA 가시면 시장, 시의원, 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감사관.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시판사, 시검사, 이게 다 선출직 공무원. 근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8년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못하게 한 제도를 우리는 법으로 딱 정하잖아요. 근데 이 법으로 정하게 하지 않는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발의라는 걸 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한 제도. 자, 여기 400만입니다. 400만 도시에 100만 이상의 서명을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또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제안서 13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1978년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하도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요.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받아라. 우리 주민투표를 거쳐라 하는 제안서를 만들어 1978년도에 그게 뭐냐면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제도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참여해서 이루어진 외국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했지만 스위스에 있는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올림픽 유치하지 말자 이렇게 투표했어요. 왜? 들어가는 경비를 누가 대요? 지역 주민들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금 내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결정들을
지역 주민들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없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제 얘기 여기서 끝내고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